여기 한국으로 휴가를 왔다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 지하철 입구로 내려가자마자 한국 여행은 시작부터 망해버렸다면서 알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고 마는데요. 그러나 그녀를 유심히 보던 한국인 남성 손에 강제로 어디론가 끌려간 그녀는 도저히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밀이고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저는 클레이 사격 전문 선수로 프랑스에서는 나름 촉망받는 선수죠. 그리고 저희 팀은 최근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후 다음 큰 대회 전에 재충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한국이었죠. 선택은 쉬웠습니다. 저희 팀은 마르세유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하며 한국 친구 몇 명을 사귀었는데 그중 한 명인 진호가 저희를 위해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특히나 SNS에 거의 미쳐 있었던 줄리는 한국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기에 저희는 그녀를 도저히 말릴 수가 없기도 했어요. 사실 프랑스에서 한국은 최근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국가로 현재 전 세계 유행을 선도한다는 이미지가 있는 한국은 줄리에게 있어 반드시 가봐야 할 국가였어요. 줄리는 맛있는 한식과 K-팝 광고판, 한국에서의 기발한 경험담을 소셜미디어에 올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한국행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고 저희 또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던 터라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은 저희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의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비행기에서 막 내리려던 찰나 팀원 마크가 뜬금없이 번역 앱을 통해 한국인 노부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마크는 눈을 크게 뜨고 이분들이 도움 서비스 예약을 해줬어 라고 말하며 저희 쪽으로 눈을 돌리더군요. 저희는 그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어요. 한국 공항에서는 휠체어를 탄 사람들 등 수화물을 옮길 수 없는 노약자들을 위해 예약자에 한해 도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 그리고 이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기에 서비스를 예약해뒀는데 내가 그들보다 서비스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자신들의 권리를 내게 그대로 양도해 주었어. 마크는 몇 달 전 발목 골절을 당했고 여전히 목발을 짚으며 절뚝거렸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약점이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죠.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남에게 도움을 베푸는 건 이상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 보는 낯선 노부부가 자신들도 힘들 텐데도 마크에게 기꺼이 도움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물론 한국인 노부부는 마크에게 서비스를 양보하고도 무사히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었죠. 왜냐하면 다른 한국인들이 기꺼이 노부부를 위해 짐을 들어주며 도움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희의 첫 번째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 자체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익숙했던 개인주의적 규범이 얼마나 한국이 가진 것과 대조되었는지에 관해서도 말이죠. 유럽의 공항은 절대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항 이용객들에게 돈을 뜯어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요? 놀랍도록 효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용히 인간적이었습니다. 저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감동을 받았죠. 한국에 그저 몇 걸음 들어간 것일 뿐인데 벌써 선진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동도 잠시 저희의 문제아 줄리가 다시금 문제를 일으켰어요. 사실 그녀는 한국에 출발하기 직전부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줄리는 한국에서 수천 장의 사진을 찍겠다며 꽤나 과감한 헤어스타일을 도전했는데 그녀의 도전은 실패로 끝나며 완전히 망한 머리를 갖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오랜 비행까지 거치니 그녀의 머리는 마치 감전된 건초 더미처럼 보였습니다. 1970년대 과학실험이 잘못된 것 같아라고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내 여행은 시작과 동시에 망해버렸어. 이 꼴로 사진을 찍으라고? 절대 못해. 문제는 그녀는 이러한 소란을 거의 3분마다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계속된 울부짖음에 저희 모두는 노이로제가 걸려버렸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마크가 스마트폰을 들이밀며 깜짝 놀랄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잠깐만, 지도에 검색해보니 우리가 있는 곳에서 30초 거리에 미용실이 있는데 심지어 한 개도 아니야. 한국에서 미용실은 눈만 돌리면 찾아볼 수 있어. 아마 줄리의 머리는 회생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 저희는 마크의 말에 그저 어색한 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발은 반나절 이상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일단 대기도 대기지만 몇 주 전에 예약하고 시내로 차를 몰고 한참을 이동해서 호텔 요금보다 더 많은 이발 요금을 지불해야 하죠. 아마 지금 지도에서 확인되는 미용실은 죄다 길거리 이발소일 것이 분명해요. 사실 프랑스에서는 미용실 예약이 워낙 힘들고 또 너무나도 비싸기에 무허가 건물이나 길거리에서 무허가 이발소가 판을 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무허가 이발소의 이발비는 저렴하지만 청결이나 위생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기에 이발비를 아끼려다 피부병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자격증도 없는 실력 없는 실습생을 만나 머리를 전부 밀려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심지어 미용실처럼 꾸며놓은 천막이 알고 보니 약물거래 아지트인 경우도 잦아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즉, 아무리 지도에 표시된다고 해도 검증되지도 않은 미용실로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SNS 중독자인 줄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30초 거리에 미용실이 있다는 마크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스마트폰을 뺐더니 그대로 지도에 표기된 곳으로 달려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줄리를 따라 이동한 미용실에서 저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맙니다. 바로 이곳은 머리를 자르는 곳이라기보다는 고급 호텔 로비처럼 보였거든요. 대리석 바닥이 주변 조명 아래서 반짝였고 입구에는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가 서 있더군요. 그리고 이 키오스크는 디지털 헤어 카탈로그와 AI 지원 스타일 미리 보기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었어요. 접수원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줄리에게 이발 옵션을 둘러볼 수 있는 태블릿을 건네주었어요. 혼란스럽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필요가 없었죠. 모든 과정은 최첨단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거든요. 프랑스 미용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터무니없는 대기 시간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줄리는 그대로 미용사 배정을 받고 곧바로 스타일링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저희도 수혜를 보긴 마찬가지였어요. 줄리의 독단적인 행동 때문에 반나절은 무의미한 대기 시간으로 날려버릴 줄 알았으나 저희는 에스프레소 머신과 안마의자 그리고 초고속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대기실에서 편하게 대기를 즐길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크가 안마의자에서 코까지 골며 잠들어 있는 사이 줄리는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더 나은 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식 스타일링을 마친 그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빛났어요. 그녀의 곱슬거리는 재난은 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풍부한 갈색 톤의 세련되고 역동적인 스타일로 조각되었습니다. 줄리는 1분 내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다가 그대로 눈물을 쏟으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디자이너는 당황해하며 혹시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냐며 영어로 말을 걸었으나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한국식 스타일링은 줄리의 이번 한국 여행을 구원해준 거였거든요. 하지만 줄리에게는 한 가지 고난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가격도 상당히 높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줄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지 마치 몸값을 지불할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절박하게 카드를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총액은 파리의 미용실에서 청구하는 금액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만이 청구되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외모에 신경 쓰지 않던 마크도 나도 이번 기회에 머리나 다듬을까? 라고 중얼거렸을 정도로 한국 미용실은 그야말로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사실 조금 긴장이 되기도 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지하철로 내려가는 것이 문명의 뒷방에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희미한 불빛과 막연한 절망의 향기, 그리고 항상 현금을 처리하는 척하며 거만한 삐 소리와 함께 현금을 아예 먹어버리는 고장난 매표기 등 프랑스 지하철은 최악 중에서도 최악으로 유명해요. 그냥 유럽에서 함께 쓰는 공공시설물들은 죄다 소변과 떼꾸정물이 줄줄 흐르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서울에서 저희는 지하철 입구에 도착하는 것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역 간판이 떨어져서 기둥에 테이프로 대충 붙인 종이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그래피티도 없었죠. 누군가 전등을 몰래 빼가서 희미해진 불빛도 없었습니다. 대신 여러 언어로 된 실시간 경로를 표시해주는 대형 터치스크린 패널이 있었습니다. 열차 시간표를 훑어보고 출구 경로를 찾고 이동 문제가 있는 노약자들을 위해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알려주고 심지어 히트맵 AI를 사용하여 플랫폼 혼잡을 미리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요? 한국의 지하철은 마치 구글이 통째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저희는 한국 지하철 이용 방법을 숙지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두드리며 게이트를 통과하기만 하면 됐죠. 실물 티켓도 필요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은 말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는 외국 신용카드를 들고 오류 메시지를 예상하며 한국인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을 한번 태그한 것만으로 곧바로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반신반의하며 프랑스에서 이용하던 카드를 개찰구에 갖다 대자 게이트는 저희의 카드를 인식하고 부드럽게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똑똑한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면 한국 카드도 아닌 외국 카드까지 인식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이건 다음에 경험할 장면에 비한다면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어요. 한국은 저희를 완전히 원시인으로 만들어버리려고 작정했는지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숨겨두고 있었거든요. 열차 플랫폼으로 내려간 저희는 어떤 객실이 가장 혼잡한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 지하철에 내장되어 있는 실제 AI 센서는 승객 밀도를 사람 인식 및 움직임 인식 기능으로 추적하여 매 초마다 업데이트해주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지하철은 그저 단순한 이동수단의 역할만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 모두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이동했어요. 기차 자체는 속삭임처럼 조용했고 거의 초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금속 소리도 전혀 나지 않았어요. 지저분한 안내 방송도 없었습니다. 파리 지하철에서 흔하게 보이는 노숙자들의 구걸이나 위협적인 태도로 반강제로 물건을 강매하는 범죄자 출신 판매자들도 없었어요. 승객들보다 더 많은 바퀴벌레와 쥐떼들도 한국 지하철에서만큼은 절대로 찾아볼 수 없었죠. 대신 각 객실은 놀랍도록 청결한 위생과 작은 아이콘으로 애니메이션화된 디지털 노선에 정보를 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강력에 대한 도보 환승과 버스 연결 여부, 화장실, 심지어 수유실까지 지하철 객실 안에서 전부 파악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저희가 마치 시골에서 갓 상경한 촌놈처럼 한국 지하철을 멍 때리며 구경하고 있자 웬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영어로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에서 처음 오셨나 봐요. 제가 한 가지 더 유용한 기능을 소개해 드릴게요. 휴대폰을 화면에 대고 탭하면 전체 환승 경로, 도보 지도 등을 휴대폰의 내비게이션 앱으로 바로 전송받을 수 있어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모두에 최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었고 극한의 효율로 굴러가며 최고의 편의성을 보여주는 국가였거든요.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그 수혜가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술력에 완전히 감탄한 저와는 달리 마크는 다른 장면을 목격하고 있더군요. 그건 바로 한국인들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정말로 지하철에 탑승한 한국인 승객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건너편에서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자가 서류 가방을 발 사이 바닥에 놓더니 고개를 뒤로 젖히고 졸고 있더군요. 이건 얼핏 보면 그냥 피곤한 통근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서류 가방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태블릿과 서류 몇 개, 그리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비싼 몽블랑 펜처럼 보이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시야에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프랑스 출신으로서 즉각적인 본능이 발동되었습니다. 그를 깨워야 할까? 아니면 최소한 그의 서류 가방 지퍼를 닫아주어야 할까? 저렇게 그냥 두면 그는 자신의 고가의 물건들을 그대로 도둑맞고 말 거야. 하지만 다른 한국인들은 전혀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멀리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변에는 몇몇 승객들이 자고 있었는데 일부는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 들고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무선 이어폰을 무방비 상태로 착용한 채로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갑과 스마트폰을 허벅지 위에 올려둔 상태로 졸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니, 한국인들은 안전 불감증에 걸렸다는 말인가요? 혹은 한국인들은 주머니가 없는 바지만을 입는 것인가요? 한국인들의 행동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여기가 파리였다면 여기 지하철 객실에 있는 한국인들 중 절반 이상은 그대로 자신의 고가의 소지품들을 도둑맞고 말 것입니다. 아니, 파리뿐만이 아니죠. 뉴욕, 베를린, 심지어 제네바까지 제가 아는 모든 도시에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잠에 들거나 자신의 가방을 눈에 보이지 않는 짐칸에 곧이곧대로 올려놓고 잠에 드는 것은 여기 전자제품 무료? 라고 적힌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은 너무 조용하고 고요하고 안전했어요. 섬뜩할 정도로 말입니다. 마치
제가 프랑스에서 겪었던 모든 경험들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정도로 한국은 말이 안 되는 모습 투성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처음에 봤던 자신의 서류 가방을 방치하고 잠에 빠진 남성을 깨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며 그에게 주의를 주었더니 그는 도대체 자신의 행동이 뭐가 문제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더군요. 저희가 계속해서 소매치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지만 남성의 반응은 마치 한국에서는 소매치기라는 행위 자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한국에는 일상생활에 깊숙한 곳에 시민적 신뢰가 자리 잡은 모양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소지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한 나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인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지켜지는 곳이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국가 창립 이래로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던 문화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마침내 깨달았죠. 경계심과 불신의 혼합물 위에서 자란 저희가 한국에 온 것은 마치 평행우주로 들어오는 것과 같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저 한국에서 지하철을 탑승했을 뿐인데도 완전히 현타를 느낀 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저번 대회에서 만났던 진호를 만나기로 한 곳이었어요. 진호는 저번에 봤던 그대로 넉살 좋게 저희를 반겨주더니 이내 자신은 저희의 투어 가이드이므로 원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말만 하라는 말을 건네왔어요. 줄리는 부산의 스타일리시한 카페를 방문하고 싶었고 마크는 경주의 사찰을, 저는 한국의 풍경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클레이 사격장을 몇 군데 찾고 싶었습니다. 서로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 각기 달랐기에 저희는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진호는 굳이 고를 필요가 없다며 렌터카를 빌린다면 모든 곳을 들를 수 있을 거라고 말해오더군요. 저희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차를 렌트한다고요? 지금 말인가요? 프랑스에서는 렌터카를 빌리려면 다양한 양식, 신원 조회, 보험 분쟁, 신분증 확인 등이 필요해서 최소 한 달 전에는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게 바로 프랑스죠. 하지만 진호는 저희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이미 휴대폰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300m 떨어진 곳에 대여점이 있어. 방금 예약했어. 말도 안 돼. 저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저희는 정말로 세련된 대여차고 앞에 섰습니다. 서류 작업 없이 말이에요. 진호는 스마트폰 몇 번 두드린 것으로 모든 절차를 끝내버렸던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렌터카 대여 가능 심사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렌터카를 대여하러 가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3초 만에 렌터카 대여를 완료하고 또 전국 어디에나 있는 렌터카 업체를 찾아가서 매우 편리하고 빠르게 대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던 것이죠. 물론 그렇게 대여한 차량은 흠집도 전혀 없었고 공장에서 갓 출고한 것 같은 깔끔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경험으로 인해 편집증에 걸린 마크는 차량 매트 밑에 몰래카메라나 숨겨진 약물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절차였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진호가 눈썹을 치켜올리더군요. 왜 마피아에게 차량을 빌린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가 물었습니다. 그는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렌터카를 대여하다가 글러브 박스에서 빈주사기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약물 거래로 인해 국제 감시 명단에 있는 누군가가 렌트한 차량을 다음 차례에 대여했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독박으로 받고 구금될 뻔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렌터카 주인이 차 시트 사이에 몰래 약물을 숨겨놓고 저희가 차 안에서 약물을 했으니 경찰서에 가고 싶지 않으면 돈을 내놓으라며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부르며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야말로 유럽은 어떻게든 누군가를 등쳐먹으려고 혈안이든 신뢰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저희는 이탈리아에서 렌터카를 빌리자마자 범죄 조직의 습격을 당해서 차량을 포함한 모든 귀중품들을 털리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요즘 범죄 조직들은 렌터카 업체 주변에서 미리 숨어서 지켜보다가 렌트를 마친 뒤 나오는 차량을 미행 후 습격해서 차량과 귀중품을 모조리 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며 그야말로 뼛속까지 털어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차량 안을 이잡듯 뒤져도 의심스러운 정황은 일절 포착되지 않았어요. 렌터카 업체 주변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범죄 조직들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죠. 오히려 한국의 렌터카 차량은 불특정 다수가 함께 쓰는 차가 맞긴 한 건지 엄청나게 깔끔하고 새 것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범죄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건 외국인인 저희들인지 렌터카 업체에서 키우는 프렌치 불독과 비숑 프리제는 저희를 마치 범죄자들이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저희를 향해 맹렬하게 지저댈 뿐이었습니다. 줄리는
너희는 프랑스 품종의 개들이잖아. 우린 프랑스 사람이라고. 너희들을 만든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게 말이 돼? 라고 울부짖으며 불만을 표했지만 그럴수록 프랑스 품종의 개들은 더더욱 줄리를 수상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이빨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한편의 첩보 작전을 마치고 그저 머쓱하게 머리를 긁으며 차량에 탑승할 뿐이었어요. 저는 긴 시간의 지루함을 기대하며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의 국토 면적이 작은 편이라지만 그래도 저희는 한국의 끝에서 끝으로 이동하는 셈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동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이러한 이동이 단순히 지루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고속도로조차도 신기한 것들의 향연이었기에 지루할 틈을 느낄 새가 없었거든요. 일단 한국 고속도로는 넓고 스마트하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표지판에는 근처의 혼잡한 구간, 휴게소 수용 인원, 전기 충전기 여부 등이 모두 표시되며 도로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러한 정보들은 모두 동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향할 구간에 혼잡이라는 문구가 띄워져 있었지만 진호는 전혀 겁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호는 제게 놀라운 말을 건넬 뿐이었어요. 카밀,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야? 우리가 향할 도로가 혼잡하다고? 그럼 다른 쪽으로 돌아서 가면 되잖아. 내 차량의 AI 내비게이션은 혼잡한 도로를 미리 감지하고 애초에 내게 원활한 상태의 우회 경로를 추천해주고 있었어. 그래서 안 그래도 너희에게 말을 해주려던 참이었지. 우리에겐 선택지 2개가 있어. AI가 첫 번째로 추천해준 최적의 경로대로 이동할 것인지 아니면 AI가 두 번째로 추천해준 조금 느리긴 하지만 좋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경로대로 이동하던지 말이야. 아무래도 너희들은 성질이 급해서 첫 번째 선택지를 고를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선택권은 너희에게 줄게. 저희 모두는 그저 어리 빠진 채 앞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은 프랑스라면 22세기에도 개발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거든요.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앞에 있는 국가란 말인가요? 그렇게 저희는 최적의 효율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분명 혼잡한 도로에서 차량들 사이에 가로막혀 헛된 시간을 보내야 했을 처지였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저희를 구원해줬던 것이죠. 진호는 부산 근처에 자신이 부산에 들를 때마다 찾는다는 클레이 사격장으로 저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프로 선수예요. 당연히 제가 훈련하는 사격장은 프랑스의 모든 첨단 과학이 들어가 있는 과학화된 사격장입니다. 하지만 진호가 데려간 곳은 아마추어 사격장이었어요. 그러니 이곳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었죠. 그러나 저는 이곳 클레이 사격장에 입장하자마자 완전히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일단 한국이 구현해낸 기술력부터가 놀라웠어요. 각 라인에는 실시간으로 정확도를 추적하는 고속 모션 캡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고 AI 분석을 기반으로 정확도, 타이밍, 심지어 몸 자세까지 분석해주고 있었거든요. 즉, 한국은 아마추어들조차도 실제 올림픽 코치들이 제공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세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가폰을 통해 소리치는 스태프는 없었습니다. 대신 각 레인지 베이에는 가상 코치와 같은 실시간 디지털 어시스턴트가 있어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부드러운 추천을 해주더군요. 자세를 2cm 왼쪽으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 샷에서 어깨가 긴장됐어요. 마크는 다리가 불편했기에 사격 자세가 완전히 엉망일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이 구현해낸 디지털 어시스턴트는 그런 마크를 보고 완전히 아마추어 수준이라며 독서를 이어나가더니 이내 다리가 불편한 것 같으니 반드시 병원으로 가보라는 조언까지 건넸기에 저희 모두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수준은 저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 하나의 이벤트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곳 클레이 사격장에는 아마추어 친선 경기가 열렸고 심지어 우승자에겐 상품까지 제공되었거든요. 참가비는 없었기에 이건 프로였던 저희에게 있어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상품은 따놓은 셈이었거든요. 솔직히 조금 비열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마크는 부상자이므로 공평한 조건이라며 애써 합리화를 하며 친선대회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라운드에서 저는 거의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프로 선수였고 상대방의 옷차림이나 장비만 봐도 그 사람의 실력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저희의 상대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의 3명의 한국 남성이었는데 그들은 클레이 사격을 잘할 수가 없는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어요. 한 명은 낚시 조끼를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양말이 달린 샌들을 신고 있었고 세 번째는 사격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듯
캔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풀기 위한 상대로는 너무나도 좋아 보였어요. 야구 모자를 벗고 허리띠를 살짝 넘긴 배를 보니 그들은 절대로 스포츠를 잘할 수가 없는 몸이었습니다. 저희는 각각 10발씩 표준 라운드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워밍업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첫 번째 남자가 산탄총을 든 순간부터 저희는 끔찍한 오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자세는 교과서적이었어요. 허리에서 부드러운 회전, 숨을 차분히 하고 사격을 완료했습니다. 마치 클레이가 공포에 휩싸여 저절로 폭발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것처럼 각각 공중에서 사라졌어요. 마크는 빠르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가 놓친 건가? 아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모든 클레이를 말 그대로 지워버렸어. 그리고 두 번째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그의 기술은 조금 달랐고 더 똑바로 서 있고 더 빠르게 방아쇠를 당기더군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클레이의 완전한 전멸이었죠. 취리기에서 스위스 챔피언을 이긴 적이 있는 줄리조차도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아 저게 진짜 아마추어라고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저희 차례가 왔습니다. 아무도 먼저 사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프로였지만 이 아마추어 한국인 아저씨들에게 완전히 기세가 눌려버렸던 것입니다. 모두가 시선을 회피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자 마크가 먼저 나섰어요. 다리가 불편했던 마크였기에 마크는 단 3발만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7번의 실수. 완전히 망해버린 결과였어요. 마크는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총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개도 안 웃을 변명을 하더군요. 줄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7번의 안타. 그조차도 한 번은 우연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였어요.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추어에게 지다니 그것도 결승전도 아니라 첫 번째 토너먼트였어요. 결과요? 점수판은 국가적 수치심을 보여주는 엑셀 차트처럼 보였고 저는 제 점수를 이곳에 적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패배한 채 벤치 근처에 모였습니다. 이 한국인 아저씨들은 여전히 부드럽게 웃으며 저희에게 다가오더군요. 진호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외국인 여성들이 당신들이 사격을 처음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하네요. 그들은 이건 아마추어의 솜씨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자 한국인 아저씨는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 진호에게 한국어로 대답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호의 통역을 들은 저희는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아마추어가 맞아.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들은 모두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이라는 거야. 첫 번째 남자? 해병대를 전역했지. 두 번째는 육군에서 저격병으로 전역했다고 해. 심지어 세 번째 아저씨는 포병 출신이야. 사격과는 큰 관련이 없지. 저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저 군대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프로 선수를 능가하는 실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여기는 한국이야. 우리는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지.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 총을 쏘는 법을 알고 있어. 너희 처음에 이 아저씨들을 보고 배 나온 만만해 보이는 아저씨라고 생각했지? 그러나 한국인들은 평범해 보이는 겉모습 뒤로 다들 하나씩의 비장의 무기를 숨기고 있어. 한국 남자들은 의무적인 군복무뿐만 아니라 타고난 사격 기질까지 갖추었거든. 한국군의 사격 명중률은 전 세계 1위야. 그냥 타고난 거지. 그런데 그런 타고난 사람들이 2년간 실탄 사격을 연습했다고 상상해봐. 즉, 너희가 패배한 건 그렇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 진호의 말은 마치 저희를 향해 잘못 발사된 포탄처럼 저희를 강타했습니다. 저희는 중년의 취미 생활자들을 자연스럽게 지배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들어섰지만 대신 실사격 훈련을 받았던 3명의 삼촌에게 총을 맞았습니다. 줄리는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이 나라의 지하철 운전사조차 해병대 출신일지도 모른다는 말이야? 그리고 공항에서 마크를 도와줬던 할아버지도 알고 보면 특수부대 출신일지도 모른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 진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젊은 한국 군인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고되고 힘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니 지금조차도 웬만한 젊은이들을 능가하는 전투력을 가졌을 거야. 그러니 적어도 한국인들에게만큼은 절대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선 안 돼. 갑자기 캔커피를 마시는 남자는 더 이상 무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기강, 발 위치, 안정적인 호흡 등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육 기억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사회 문화였습니다. 그렇게 토너먼트 1라운드 만에 탈락한 저희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죽어도 잊지 못할 교훈에 감사하며 조용히 장비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낚시 조끼를 입은 주말 아빠들이 미소와 인사로 전문가들을 능가할 수 있을 때 저는 탁월함이 눈에 띄지 않는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저희를 이긴 남자들은 2라운드 토너먼트에서 다른 아저씨 팀에게 패배에 탈락한 것을 보면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인간 병기라는 것도 깨달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의 한국에서의 시간은 종료되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프랑스만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던 오만한 저희에게 한국은 진정한 강자는 말이 없는 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다는 것도 말이에요. 그게 기술력이든 시민의식이든 뭐든 말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